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이 경제론의 이 수요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경제 이론을 보면은 이 소비자 입장과 생산자 입장이 나오겠죠. 자, 이 생산자 입장에서 나오는 게 바로 이 부동산을 우리가 시장에 팔고자 하는 공급이 되겠고, 이 소비자 우리가 입장에서 나오는 게 바로 우리는 시장에 부동산을 사고자 하는 수요가 되겠죠. 그럼 이 수요와 공급이 이 시장에서 우리가 만나겠죠. 그럼 시장에서 만나서 이 가격이 우리가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때 수요 쪽에서 우리가 두 문제 정도 출제되고, 공급에서 한 문제, 그리고 이 가격 결정에서 한 문제에서 이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에 관련된 이론에서 네 문제 우선 출제되고, 이 경기 변동까지 포함하면은 이 경제론 파트, 이 파트에서 5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자, 그러면은 우선 이 수요에 있어서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수요의 기본적 개념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럼 이 수요라는 것은 소비자 입장이죠. 자, 이 소비자 입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자, 일정 기간 동안에, 일정 기간 내 소비자들이 뭐를 갖추고 있죠? 이 구매력. 이 구매력을 우리가 갖추고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수요다. 구매력을 갖추고 이 상품을 사고자 하는 욕구를 얘기하죠. 자, 이때 여러분, 이 수요는 세 가지 개념이 우선 숨어 있는데, 이 기간 개념에서 이 유량 개념이 숨어 있다는 거죠. 유량. 여러분, 기간 개념에서 흐를 유자죠. 흐를 유. 이 유량 개념이 우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시험 문제 이 유량 저량 개념이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가 용어를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별표 2개를 가지고 체크를 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경제의 가장 기초입니다. 유량이라는 것은 이제 플로우 개념이라고 하죠. 플로우. 자, 이 플로우 개념인데, 이 플로우라는 것은 물이 흘러가듯이 시간도 흘러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하루 흘러갈 수도 있고, 일주일 흘러갈 수도 있고, 한 달 흘러갈 수도 있고, 1년 흘러갈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을 뭘로 표현하고 있다? 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간이 명시되어야 측정이 가능한 변수가 유량이다. 이 기간이 꼭 들어갑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그래서 이 기간이 들어가죠. 자,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소득이 1,000만 원이다 하면은 여러분이 많은지 적은지 모르죠. 기간이 명시되겠지. 월 소득이 1,000만 원 하면 많겠죠. 그렇지만 연간 소득이 1,000만 원이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명시돼야 의미가 명확해지는 이 개념이 유량입니다. 소득이 있죠. 자, 신규 주택 거래량. 신규는 신규 주택 우리가 공급량이란지, 자, 신규 주택 공급량. 자, 2015년 1년 동안의 신규 주택 공급량이 몇 채냐? 신규 주택 공급량 유량이고요. 뭐 여러분이 주택 거래량, 월별 주택 거래량, 분기별 주택 거래량, 연간 주택 거래량, 전년 대비 올해 1년 동안의 주택 거래량이 얼마냐? 이런 걸 할 때 거래량도 무슨 개념? 유량 개념이 돼요. 신규 주택 공급량 유량, 이 주택 거래량 유량인데, 신규 주택 공급량 여러분 23회 시험, 24회 시험에 2번 또 지문에 출제를 했었습니다. 잘 알아둬야겠죠? 주택 거래량이라든지. 자, 또 유량 개념 중에서 1년 동안에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한 모든 최종 생산물의 시장 가치, 국민 총생산 GNP라든지, 또 부동산 투자 회사에서의 단기 순이익, 단기는 회계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죠. 단기 기간이 들어갔네요. 단기 순이익 어떻게 돼? 유량 개념이겠죠. 자, 연간 우리가 지대 수익, 또 우리 건물에 있어서의 뭐 월 임대료 수익, 뭐 이런 것은 전부 지대 수입, 임대료 수입, 이런 것은 전부 유량 개념입니다. 이 유량 개념을 우선
확인을 해보고, 또 저량이라고 있죠. 자, 저수지에 고여 있는 물이나 이 댐 안에 있는 물은 흘러가지 않고 멈추어지는 상태이처럼 시간도 멈추어지는 상태, 정지되는 상태를 이 저량 개념, 이것을 스톡이라고 하죠. 스톡. 자, 20회 시험에 그냥 또 스톡으로 출제했거든요. 스톡은 저량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저량 개념은 일정 시점에, 이 시점이 꼭 들어가죠. 이 시점에. 자, 현재 시점, 뭐 이렇게 따져야 되겠죠. 시점. 자, 시간이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보는 겁니다. 자, 현재 시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인구가 4,850만 명이다. 인구라든지, 현재 시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의 수, 주택 재고 또는 주택 재고량이라든지, 자, 현재 시점 서울특별시의 주택 보급률 87%, 이 주택 보급률이라든지, 현재 시점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재산, 국부가 부동산,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국부가 부동산으로 거의 이루어졌다. 이 국부, 국가의 부, 이런 것은 저량. 현재 시점 전국에 풀린 총 돈이 얼마냐? 통화량이라든지,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외채 얼마냐? 현재 시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얼마냐? 현재 시점 삼성전자의 이 자산 가치가 얼마냐? 현재 시점 여러분 부채가 얼마냐? 현재 시점 회사 자본금 얼마냐? 이런 것은 전부 무슨 개념? 저량 개념이죠. 그래서 이 저량, 유량의 개념에서 이 기간이 들어가면 유량 개념, 시점이 들어가면 저량인데, 이 사례가 시험에 많이 출제를 하죠. 그래서 24회 시험에도 사례를 가지고 저량, 유량 변수 구분할 수 있느냐 문제 출제했는데, 여러분 올해 시험 26회 또 출제가 또 지문 속에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어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수요는 유량 개념이고, 이 구매력이라는 것은, 구매력은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물건을 구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인데, 이 구매력은 소득 중에서 소비하고 남은 금액, 이 저축 금액에다가 부동산은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금은 융자를 받아야 돼요. 이 금융기관의 대출금도 구매력을 구성하는 요소에 포함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이 구매력을 갖춘 수요가 바로 우리는 유효 수요죠. 또 수요의 개념은 유효 수요. 자, 단순히 구매력은 없는데 사고 싶다, 이건 욕망입니다. 수요가 아닙니다. 수요는 뭐를 갖추고 있어야 돼? 이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우리는 유효 수요입니다. 유효 수요의 개념이고, 이 상품을 사고자 한다, 사고자 하는 욕구인데, 사고자 하는 이 의미는 뭐가 있죠? 우리가 사전적,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이 사전적 개념, 사후적 개념이 아니죠. 실제로 구매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라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이다. 여러분 실제 구입한 양은 5개인데 사고자 하는 의도된 양은 10개일 수도 있죠. 이렇게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수요 개념은 의도된, 사고자 하는 의도된, 계획된 양을 의미하는 사전적 개념이고, 실제로 구입한 양을 의미하는 사후적 개념이 아니다. 자, 이 수요에는 이런 개념을 우리가 갖추고 있죠. 자, 수요량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구매력을 갖추고 이 특정 가격 수준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이 최대 수량을 수요량이라고 하죠. 수요량. 자, 그럼 수요 가격은 시장에서 주어진 수량, 시장에서 주어진 어떤 수량이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수량을 소비하기 위해서 기꺼이 소비자들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장 높은 최고의 가격을 우리는 수요 가격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키워드에 있어서의 개념을 잘 이해를 우선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교재에 우리가 42페이지의 중간 박스에 또 유량 저량과 관련해서 또 이런 용어가 나오죠. 이 주택 시장에서 나중에 분석할 때 또 배우겠지만은
이 주택 우리가 절량에 있어서 주택 절량의 공급량 또는 주택 절량의 수요량이 나오죠. 그럼 주택 절량의 공급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의 양인데, 자, 우리나라에 현재, 우리나라에서 현재 시점 1,500만 채의 주택이 있다. 그럼 1,500만 채가 주택 절량의 공급량이죠. 자, 그 중에서 우리가 빈집, 공가가 100만 채 있다. 빈집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택 절량의 수요량이라는 것은 일정 시점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이기 때문에 이 1,500만 채에서 뭐를 빼죠? 빈집 100만 채를 뺀 얼마? 1,400만 채가 주택 절량에 있어서의 이 수요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주택 유량은 일정 기간이죠. 그럼 주택 유량의 공급량 하면은 일정 기간 동안에 시장에 공급되는 주택의 양인데, 자, 예를 들어서 2015년 1년 동안에 1만 채가 주택이 공급이 되었다. 그럼 주택 유량의 공급량이 1만 채네요. 그럼 주택 유량의 수요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인데, 자, 1만 채 중에서 우리가 분양이 8,000채가 되었고 이 미분양이 2,000채다. 미분양은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지 않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보유하고자 하는 주택의 양은 얼마? 분양된 8,000채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사례를 한번 예를 들었는데 한번 확인을 또 해두시기 바랍니다. 12회 시험에도 출제했었고 16회 시험에도 출제를 했었고 22회 시험에도 출제한 용어죠. 한번 확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43페이지에 부동산 수요의 분류인데 이 유효 수요가 나오죠. 유효 수요. 유효 수요는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입니다. 자, 이 유효 수요의 개념을 한번 보면은 유효 수요는 부동산을 살 의사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볼 때 살 의사도 있고 지불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이 실질적인 구매력을 갖춘 수요를 유효 수요인데, 이 잠재적 수요는 현재는 유효 수요가 아니다. 현재는 유효 수요가 아니다는 것은 지불 능력은 없다는 건데, 가까운 미래 조만간 유효 수요화할 수 있는 예비적 수요입니다. 그렇지만 뭐는 살 의사는 있지만 현재 지불 능력이 없는 거죠. 뭐의 차이가 있다? 지금 이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본원적 수요와 파생 수요가 나오는데, 이 생산물이 거래되는 이 생산물 시장에서 우리가 대표적인 우리에서 주택 시장이라고 볼까요? 그럼 주택 시장에서 우리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이 주택 시장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택 건설 사업자의 기업은 바로 즉시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을 할 수가 없죠. 왜냐? 이 생산 요소가 거래되는 시장에서 땅을 사오고 그 땅에 노동 자본을 투입해서 주택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소 시장에서 주택을 지을 땅, 이 택지인 이 주거 용지, 이 택지인 주거 용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러면 이 주택에 대한 수요가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 시장에서 주택에 대한 수요가 먼저 나타나는 이 1차적인 수요를 우린 전문 용어로 본원적 수요라고 합니다. 여러분, 1차적인 수요입니다. 1차적으로 나타나는 이 수요를 본원적 수요. 그럼 뒤이어서 주택에 대한 수요 뒤이어서 이 택지에 대한 수요가 두 번째 나타나죠. 2차적 수요를 나타내는 이 택지라는 수요를 우리 뭐죠? 파생 수요. 여러분, 우리 뭐 파생 금융 상품 뭐 이럴 때 이 파생 수요다. 2차적. 첫 번째 수요는 본원적 수요. 2차적 수요는 파생 수요다. 쉽게 이해가 되시겠죠? 파생 수요, 본원적 수요, 파생 수요의 개념 알아두시고, 특히 이 생산 요소인 토지에 대한 수요는 파생 수요를 의미한다는 그러한 개념
확인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용어 우선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부동산 수요의 특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부동산은 일반 상품과는 달리 고가의 상품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금 모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부동산 구매에 있어서의 절차와 관련해서 부동산 등기라는 특수한 방법이 사용되고 또 구매에 있어서의 결정을 내릴 때에는 이 정보활동, 임정활동이 나타나죠. 상당히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항이 많습니다. 또 이 부동산은 개별성에 의해서 상품이 표준화가 되어 있어요. 자, 이 개별성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 이 상품 자체가 이 표준화가 되어 있지 않다. 이 비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별화된 수요, 비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차별화된 수요의 유형이 나타난다.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하죠. 전국의 어느 지역에서 소비든 똑같아요. 일반 상품은 획일화된 수요가 되지만은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차별화된 수요, 소비자마다 다르다. 차별화된 수요의 유형이 나타나고요. 자,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다. 전무하다고 할지라도 부동산의 담보 능력, 임대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돈 금융에서 빌릴 수도 있죠. 이 담보 임대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다는 성질, 이것을 우리는 전문용어로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는데 이 부동산 가격에 있어서의 하방 경직성이 나타난다. 이런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우리가 여러분 교재 44페이지 보시면은 수요의 법칙이 나오죠. 자, 이 수요의 법칙은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자, 이 분석하고 있는 우리 가격, 변수인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어떤 한 상품의 가격이 오르면은 우리는 소비자들의 시장에서의 그 상품에 대한 수요량은 줄이고 가격이 하락을 하게 되면 수요량은 늘리게 되겠죠. 자, 이때 가격과 이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수요의 법칙인데 화살표의 변동 방향 봅니다. 이 화살표의 변동 방향이 반대로 변동할 때를 경제이론에서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음의 관계라고 하죠. 마이너스 음의 관계 또는 이것을 역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변동하는 역관계 또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 수요의 법칙이죠. 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수요의 법칙 17회 시험, 20회 시험에 또 출제된 지문이죠. 자, 이 수요의 법칙을 이렇게 직교 평면 좌표상의 그래프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스크림, 우리가 가격, 그럼 아이스크림 수요량, 이 수요량을 우리는 QD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직교 평면 좌표상에 이렇게 우리가 나타냈을 때 아이스크림 가격이 3,000원이다. 이 3,000원일 땐 상당히 비싸니까 소비자는 어떻게 돼? 한 개만 소비를 하고 있다. 하루에 한 개를 먹는다는 얘기죠. 이죠. 그런데 아이스크림 가격이 2,000원으로 하락을 했더니 어떻게 돼? 소비자는 몇 개? 이 3개를 먹고 있다. 이죠. 근데 아이스크림 가격이 1,000원으로 하락을 했더니 소비자는 몇 개를 먹고 있다? 5개를 먹고 있다. 이 점이죠. 이런 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보면은 이런 점들을 연결하면 이렇게 수요 곡선을 D로 표현하는데 이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밑으로 가죠. 오른쪽 밑을 향하는 곡선이라고 하죠. 따라서 수요 곡선은 D로 표현하고 수요 곡선은 오른쪽 밑을 향한다. 일반적으로 오른쪽 아래를 향하는 곡선. 그래서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즉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우하향한다는 것은 마이너스 기울기입니다. 이 가격과 수요량 사이의 마이너스의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이 음의 관계에 마이너스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45쪽으로 가면은
이 개별 수요 곡선과 시장 수요 곡선의 개념이 나오는데, 자, 한번 여러분 확인을 하면 이 얘기죠. 자, 시장에 A라는 소비자가 있어요. A라는 소비자가 있고 또 B라는 소비자가 있는데, 시장 내 소비자는 두 사람만 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A, B 두 사람만 존재를 했을 때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은 가격이 상당히 비싸요. 가격이 P0 상당히 비쌀 때 우리는 A 소비자는 한 개를 소비하고 있어요. 가격이 비싸니까. 근데 B 소비자는 두 개를 소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A 소비자는 한 개, B 소비자는 두 개니까 시장에서는 몇 개 소비하고 있죠? 세 개를 소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격이 P0에서 P1으로 하락을 했더니 A 소비자는 이렇게 몇 개? 세 개를 소비하고 있죠. 예? 그 B 소비자는 몇 개를 소비하느냐? 5개를 소비하고 있다. 그러면 세 개와 5개를 더해서 시장에서는 몇 개를 소비하고 있죠? 시장에서는 이렇게 8개를 우리가 소비하고 있다. 8개. 이 점. 자, 그러면은 이 두 점을 연결하게 되면은, 이 점을 연결하면 이거는 A 소비자의 수요 곡선. 또 이 두 점을 또 연결하면 이거는 B 소비자의 수요 곡선. 그럼 이 두 점을 또 연결하면 이것은 뭐죠? 시장의 우리가 수요 곡선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A, B 두 소비자의 이 개별적인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급하지만 시장 수요 곡선은 완만하다는 것을 그림에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이 개별 소비자 하나하나의 이 수요를 수평으로 다 더해주면 시장 수요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소비자들의 수요 곡선을 수평으로 합계한 곡선이죠. 수평이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주의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이렇게 나오죠. 가끔 여러분이 A 소비자 Q 수요량인데 A 소비자의 개별 소비자 수요량은 10-2P다. 그럼 예를 들어서 B 소비자의 개별 수요량은 우리가 5-3P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A 소비자는 10개 소비하고 B 소비자 5개 소비한다. 합치면 시장에서 15개를 소비하고 있어요. 그럼 그것처럼 2개 더해주면 돼요. 그럼 시장 수요량은 어떻게 돼? 요거 2개 더해주니까 시장 수요량은 얼마? 시장 수요량은 얼마가 되겠죠? 시장 수요량은 대문자 Q로 표현할까요? 시장 수요량은 10개와 5개 더해줬더니 15개.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3P 더해주니까 마이너스 5P죠. 그럼 시장 수요량은 이렇게 구할 수 있다. A 소비자들의 수요량과 B 소비자의 수요량을 2개 합하면은 시장 수요량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 예를 한번 들어봤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이 기본적인 수요의 개념을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자, 여러분이 시험 문제 26회 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을 이제 또 확인을 하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25회 시험은 수요의 감소에 대해서 물었는데, 하여튼 26회 시험에 또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죠. 이 수요량의 변화, 이 수요량의 변화와 이 수의 변화를 이제 묻는 내용입니다. 그럼 수요량의 변화, 수의 변화 묻는 내용 상당히 중요한데, 이 수요량의 변화라는 것은 이 분석하고 있는 변수인 가격, 이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 가격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은 일정 불변,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가정했을 때 단지 가격만 변하죠. 자, 어떤 상품의 가격이 변하면은 이 동일한 우리가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이 동일한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할 때를 수요량의 변화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서 아이스크림 가격이 3,000원에서 얼마로죠? 아이스크림 가격이 3,000원에서 1,000원으로 이렇게 하락을 했죠. 예? 하락을 했더니 한 해에서 5개로 이렇게 수요량은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때 이 점이 이렇게 뭐를 따라서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 점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가격이 변하는 거죠. 가격이 변함에 따라 이 점이
수요 곡선 이렇게 상에서 이 점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이 점을 A점으로 보고 이 점을 B점으로 본다면 이 A점이 수요 곡선을 따라서 이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한다. 그래서 이 곡선 선 상에서 움직이죠. 이 선 상에서 움직일 때를 우리는 바로 뭐라고 한다? 우리는 수요량의 변화다. 이 선 상에서 움직이죠. 상에서 움직일 때를 수요량의 변화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상입니다. 그래서 항상 뭐가 변하죠? 가격이 변하면은 상에서 이동할 때 수요량의 변화고, 시험 지문에 상이 없다. 그럼 수요 변화다. 자, 그걸 구별하는 문제 21회 시험 그리고 18회 시험에 또 출제를 했었죠. 시험에 자주 내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해두셔야 됩니다. 이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변화가 없어. 자, 수요량의 변화는 가격이 변하지만 수요의 변화는 가격은 불변. 가격은 변화가 없고요. 위에서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겁니다.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하는 거죠. 가격 이외에 요인이 변하면은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이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죠.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데, 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 가격, 우리가 수요량, 이 그림에서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을 하고 있는데, 자, 가격은 이렇게 변화가 없어요. P0에서 지금 Q0만큼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어요. 자, Q0만큼 이렇게 소비를 하고 있어요. 가격은 변화가 없죠. 불변. 가격은 변화가 없는데 일정하다고 가정했던 요인이 변하는 거죠. 이 외의 요인, 예를 들면은 여러분 소비자의 기호가 증가해서 수요량이 이렇게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할 수 있고, 또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어떻게 돼요? 세금이 증가해서 수요량이 줄어들 수 있죠. 자, 이렇게 수요 곡선 자체가 좌측으로 이동할 수 있는데,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을 할 때를 우리는 수요의 증가라고 하고, 수요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할 때를 수요의 감소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여러분이 수요의 감소 17회 시험 그리고 25회 시험에, 자, 여러분 수요의 감소 요인 요걸 물었는데, 수요의 감소 요인 박스를 가지고 사례를 우리가 주어지고 그 사례에서 수요의 감소 요인 찾는 걸 출제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공부할 때 항상 암기하면 안 되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암기를 해서는 안 되고 잘 이해를 해서 그 내용이 수요의 증가인지 감소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요의 변화는 수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죠. 그럼 수요의 변화 요인을 묻는다는 것은, 수요의 변화 요인이 뭐냐? 요걸 묻는 것은 수요 곡선 자체를 이동시키는 요인을 묻는데,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소득이 있죠. 자, 소비자의 소득인데 이 소득이 높아진다. 그럼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수요량이 증가할 수 있고 감소할 수 있는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 상품을 우리는 정상제 또는 우등제고,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요량이 줄어드는 상품은 열등제죠. 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고기에 대한 소비는 늘어나지만은 돼지고기 소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럼 소고기가 정상제이고 돼지고기는 열등제다, 이런 의미겠죠. 소득 수준에 영향을 주고, 또 소비자에 있어서 관련해서 연관제는요 관련 있는 상품, 대체제. 자, 여러분 두 상품의 효용이, 여러분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얻는 만족이 효용인데, 효용이 비슷한 상품 간에는 대체가 가능합니다. 이런 상품이 대체제입니다. 커피, 홍차의 관계, 아파트, 빌라의 관계, 아파트, 오피스텔의 관계, 또는 버터, 마가린 관계, 이런 것은 대체제입니다. 보완제는 두 상품을 같이 이용하면은 만족이 높아지는 상품, 커피, 프림의 관계, 빵, 버터의 관계,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관계, 보완제죠. 그럼 이 대체제나 보완제에 있어서의 가격이 변화를 하게 되겠죠. 변화. 자, 그러면은 대체제에 있어서 우리가 아파트 가격이 변한다. 여러분 대체제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대체적인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어디서 따져봐야 돼? 우리 빌라 시장에서 따져봐야겠죠. 그러면은 빌라 시장에서 빌라 가격, 빌라에 대한 수요량이 주어진데 빌라 가격은 현재 시장에서 변화가 없어요. P0, Q0만큼 소비하고 있는데 아파트인 대체적인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은 빌라 시장에서는 빌라 가격은 변하지 않지만은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것만큼 빌라 가격은 상대적으로 하락한 셈이 되니까 소비자들은 아파트 소비를 줄이면서 빌라 수요량을 이렇게 증가시키죠. 따라서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가격이 상승하면은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커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자 보완제인 커피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요 법칙에 따라 커피 수요량은 증가하죠. 그럼 같이 넣어 마시는 프림 수요도 증가하죠. 그럼 보완제 가격이 하락을 하면은 수요의 증가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체제 보완제 가격 또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많이 묻죠. 그렇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좀 많이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자, 요것 위에 또 뭐가 있죠? 소비자의 기호 선호도죠. 자, 수요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선호가 작용할 수 있고 또는 수요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인구죠. 자, 어떤 지역에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서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 있죠. 수요의 증가, 인구가 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리고 주택담보대출금리죠. 자, 주택담보대출금리 또는 모기지론 금리인데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오르면은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을 할 수 있는 구매력이 떨어져서 수요는 감소하고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을 하면은 소비자의 이자 부담이 낮아지기 때문에 구매력은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합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또 우리가 많이 나오고 세금이 또 중요하죠. 세금. 자, 여러분 보유세인 세금이 어떻게 돼요? 세금.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거래세인 취득세나 양도소득세인데 세금을 중과세하면 세금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구매력은 약화돼서 수요는 감소하고 세금을 감면해주면은 구매력은 어떻게 돼요?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하겠죠. 세금이 또 영향 주고 또 규제가 또 영향 주죠. 자, 여러분 주택 거래 규제가 강화된다. 예를 들어서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한다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한다. 이 규제를 강화하면은 황금성이 떨어져서 수요는 감소합니다. 근데 규제를 완화한다. 투기 과열지구, 투기지역을 해제한다. 그럼 황금성이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영향을 주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관련해서 소비자들의 또 미래에 대한 예상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예상. 소비자들의 미래에 대한 예상. 아파트 가격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로 인해서 아파트의 분양가 가격이 조만간 오를 것이라 예상이 되면 소비자는 현재 시점, 소비자는 분양가격이 싸기 때문에 현재 시점 아파트 수요를 증가시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예상이 현재 시점의 소비자들의 수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예상 또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고 이 외에도 많죠. 여러분이 금융상의 규제, 자 여러분 총부채 상환 비율 DTI라든지 담보 인정 비율 LTV 규제를 완화하면 이전보다 대출을 더 금융기관에서 많이 해줍니다. 그럼 구매력이 높아져서 수요는 증가하죠. 뭐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들은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되는데 하여튼 시험 문제 원래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입니다. 출제 예상돼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시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있어서 여러분이 수요에 관련해서 유량, 저량의 개념 구분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관련해서 수요에 있어서의 수요의 양의 변화, 수요 변화 개념 구별하시고 수요 변화 요인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걸 암기하면 안 되고요. 항상 그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수요 이론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공급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